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을 넘는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상하이 훅차오 공항에서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손준호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공안은 손준호를 구류 상태에서 조사하던 중 최장 37일인 형사구류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17일 구속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준호의 소속팀 산둥은 최근 전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승부 조작 혐의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진정 파트너 국가로 생각하고 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 손준호 선수가 정확히 무슨 일에 휘말렸고 왜 구금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텐데 아무런 말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은 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중국이 손준호의 구금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손흥민이 중국 땅에서 철장에 갇힌 신세가 된 1992년생 동갑내기 친구 손준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사실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난 준호와 엄청 가까운 사이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연행되기 전까지 연락 잘하며 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문자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결국 더 걱정하게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갑자기 반간첩법의 치명적 조항을 바꾸더니 중국에 거주하는 이 수많은 한국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중국에서 개정 이 반간첩법이 발효되면서 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호한 반간첩법 규정 탓에 자칫 업무나 여행으로 중국에 갔다가 이 중국 공안 당국이나 반탐 당국에 의해 졸지에 간첩으로 몰려 체포나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인데요.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 손준호 선수가 아무런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구금되고 있는 상황이 이 중국에 거주하는 어느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마음대로 체포해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반간첩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물품 등을 강제 수색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8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중국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을 여러 차례 검색했다거나 댓글이라도 달았다면 바로 반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1차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중국행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물론 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 사업은 물론 이 주재원 등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이징의 주중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총영사관 등 주요 공간들은 반간첩법 발효에 앞선 지난 6월 26일 일제히 안전공지문을 교민사회에 전파했습니다. 홍기혁 공안이나 구간, 국가안전부, 이 인민해방군 방첩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될 경우 신속한 영사조력을 요청토록 하는 행동요령까지 전달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반도체에 꼭 필요한 재료를 수출 통제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산 휘토리와 다른 반도체 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조금은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처럼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까지 3박 4일로 중국에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 중국에서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해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첫 공개 발언에서 한국 관련 발표를 해 중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7일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 기업과의 회의를 위해 준비된 발언에서
반도체와 같은 기술에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광물에 대해 최근 중국이 발표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탄력적이고 다양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게르마늄과 관륨을 주지 않으면 이 미국이 이를 전량 대신 한국에 주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이유로 한국에 보복할 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립시켜버리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만약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 중국에 엄청난 반격을 가할 것이라 폭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며 푸틴과 밀착하는 시진핑을 향해 이 독재자에 이어 조심해라 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방의 대중국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돈을 한 번에 다 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뒤 600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당신네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해라 라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미국 자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제너럴 애틀랜틱과 세코이어 캐피털 등 미국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블랙스톤과 KKR, 칼라이 그룹 등 미국의 투자 업체들은 매년 중국에 3,000건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투자 없이는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아무도 글로벌 진출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뒤통수를 신나게 치던 바이든이 왜 갑자기 한국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이 바로 동남아시아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었던 중국이 최근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국민 총생산량 세계 제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다는 낙관적 전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에선 이미 중국 경제가 이 더블딥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돌발 행동에 중국 경제가 초토화된 것인데요. 시진핑 정권은 강력하게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을 순식간에 180도 휙 뒤집는 기묘한 돌발 행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일례로 작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이 시진핑 정권은 제로 코비드라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방역 봉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중공 기관지들은 날마다 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칭송하면서 강력하게 인민전쟁, 총체전, 조격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자 시진핑 정권은 3년간 강력하게 추진하던 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일시에 폐기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급격한 180도 정책 전환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들자면 2020년부터 시진핑 정권은 공동 부유의 구호 아래 계속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당장 해소하겠다는 듯 중앙기관지들을 총동원하여 민간의 빅테크를 조준한 반독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2021년 가을 중앙위원회 회의에선 8차례나 공동부유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관지들은 날마다 공동부유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그 실현 방법을 논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청년층과 빈곤층의 저항에 부딪힌 중국 공산당이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반에 이르면 공동부유의 구호가 관영 매체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무원 총리 리커창이 2022년 3월 발표한 장문의 보고서를 보면 이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할 뿐입니다. 2달 후부터 시진핑 정권은 공동부유 대신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그리고 미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어버리면서 중국은 완전히 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중국 대신 어느 곳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저렴한 인건비와 빠른 IT 기술 도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자, 그런데 경제 규모 세계 7위이자 동남아시아 1위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모두 한국을 롤모델로 공식 설정하여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문체부 조사 기준으로 세계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 96%로 가장 많은 이 친한파 나라로 꼽혔습니다. 조코위 인니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우리가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따라야 할 롤모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이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을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게 됐고, 인도네시아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한류 팬임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이 시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중국의 제1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 다이오드 패널, 태양 패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편에 붙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해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딜리스킹,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을 놓고 양측에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옐런의 중국 방문은 긍정적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옐런의 방문은 경제 관계에서 온도를 잠시 낮출 것이고 미중 양국의 일부 상업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면서도 경제 관계의 근본적 역동성과 궤적을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라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베트남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던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베트남은 현재 한국이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를 대신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굴 기술이 부족해 채굴하지 못한 베트남 내 히토류 광산들을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베트남. 중국은 그야말로 큰일 났죠.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이번에는 한국에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초강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제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일 것 같다며 중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미국 쪽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양태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은 한국과 삼성전자 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 이후 일본도 즉각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안에는 EUV 노광 장비와 최신 식각 장비 등 최신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장비 23개를 중국에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일본의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며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시켰습니다. 23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일본 기업은 우호국 등 42개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제는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라며 이는 수출 규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세계 언론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조치에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제한을 해오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건 유럽연합. 그런데 미국 인텔이 선제적으로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며 사실상 미국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싹쓸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삼성은 유럽으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칩 공장에 대한 인텔의 보조금 증액 요구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 59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EU 반도체법을 승인했는데요.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정 짓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 몰아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한국에 깜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를 놀래켜 했고 이 부터 기요트 유미코와 부회장은 25년 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 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 간 140년의 양자 관계에 기반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무사 마호메드 나일라케스트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 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테니 한국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중국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더 이상 중국을 믿을 한국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 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 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가니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가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와,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듀케인 가족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률과 긍정적인 1분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5%를 넘으며 이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이례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항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에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C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 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나라 이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삼성이 멕시코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 가격 등에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비용이 30%, 임대료는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의 가정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에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에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라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의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의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이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R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코 내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가 K-POP 그룹 방탄소년단 초청을 공약을 내걸어 전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9일 이달고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BTS고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 청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가 BTS 팬이자 K-POP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방한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 라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이 멕시코 내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식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험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톱10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 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의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이비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에 초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 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과 비교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시면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12위입니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15배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앞으로 평생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최근 너무나도 핫한 2차 전지. 203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815조 원으로 600조 원 수준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마저 압도적인 격차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 작동된다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천조 원짜리 배터리 제조 비용 중 무려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 이 양극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세계 최초로 수직 계열화 시킨 곳이 바로 한국의 에코프로그룹. 황제주, 주당 1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우리는 황제주라고 하는데요. 이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 주가의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에코프로 대주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국내 주식 부자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 4명을 제외한 7대 그룹 총수와 총수 일가는 물론 국내 쟁쟁한 재력가의 순위가 이동채 전 회장보다 아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까지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며 대한민국 부자 순위 5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1일 헤럴드 경제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상위 개인 주주 랭킹을 분석한 결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4조 9,175억 원으로 탑5 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주식이 너무 비싸다며 공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1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여의도 증권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매도 의견의 보고서를 내며 사실상 주식을 팔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웃기나 한 듯 이 주가가 오르더니 급기야 증권업계에서 황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가 100만원 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을 믿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 쇼커버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최근 한 달 동안 50만 주 넘게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이 쇼커버링은 공매도로 미리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주식을 되사서 이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쇼커버링이 진행되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른바 쇼스퀴즈라는 현상도 발생하죠. 김기주 KPI 투자자문 대표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오르는 것엔 쇼커버링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의 수십 %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증권사들은 이제 아예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해 4월과 5월부터 매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자 대망신을 당했고, 다른 증권사들은 아예 분석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며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하라는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사라고 하면 팔고 팔라고 하면 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마저 꺾어버리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2차전지, 한국의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산 배터리와 같거나 더 훌륭한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춘 동시에 중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 및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리튬 및 2차전지 금속 부문을 담당하는 루카스 베드나르스키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일본 기업과 비교해 갖고 있는 우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일본의 품질과 중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생산 확장에 봉쇄 조치로 둔화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린 국가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역시 엄청나지만 세계 3위인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아직 세계 1위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산업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세계 로봇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데다가 카이스트는 MIT마저 제치고 자율주행 로봇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봇 기술도 한국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이렇게 세계 1, 2위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의 만남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고 세계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들을 두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앞으로 3년 뒤에 200조 원, 10년 뒤면 최대 2천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매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은 이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 예측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최근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하더니 수십, 수백조에 육박하는 원전 건설까지 한국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원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재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독일, 체코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 중국을 잇는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라 평가받고 있다라며 특히 무기 등 방산 수출과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 만큼 향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는 더 이상 너무 성능이 후져서 쓰지 못하겠고 이 미국산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초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로 어제 북한이 한국을 도발했다가 낙토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10일에서 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이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나를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격파실 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 밖에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 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 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습니다. 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 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 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 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 조평통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이 조평통에 발표해왔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 조평통 등 대남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이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라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거리 1001.2km를 4491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시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도발하던 북한과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기 시작한 중국에 진짜 큰일 나버렸습니다.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창설됐습니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 군사적 수단을 통한 집단적 방어와 평화 및 안보 유지이며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복지, 회원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만 나토에 가입했는데요. 자, 그런데 나토가 근거지인 유럽과 북미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선포했습니다. 나토는 11일 리투아니아 발뉴스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의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AP4 자격으로 초청하더니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한국과 ITPP라는 한국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을 체결했는데요. ITPP에는
이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안보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토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엄청난 파격 제안을 한 이유는 바로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 때문입니다. 나토는 12년 만에 바꾼 이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으로 규정하며 나토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도 나토 31개 회원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만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세계에서 입지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등 비대칭적 위협과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악의적 사용에 맞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위험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최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증명된 한국산 무기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에 전면 대규모 배치하고 나토가 이를 적극 지지하여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토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음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이제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로 더 빠르고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도 한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개의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건드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되고 로켓 배송되는 이 한국산 무기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 중국 정부는 갈수록 강압적이 되어가는 대외적 행동, 억압적인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나토와 안보의 가치, 이익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다라며 나토는 한국과 협력을 대폭 늘려 세계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독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올해 초 방문했던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내일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섬을 통일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CIA에 의해 밝혀졌듯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도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러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제 나토가 전면 개입해 중국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토의 파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사실을 무시한 의도적인 먹칠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 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갑작스러운 파트너십 체결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오만한 나토에 두 가지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해 뻗는 검은 손을 즉시 걷어들여야 한다 라며 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나토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한 괴물로 보고 있다 라는 헛소리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